노를 젓다가 노를 잃어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전주방송의 우리 동네 소나기의 김선욱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시인이시면서 영화감독이시죠. 아주 굉장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계신데요. 백학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방금 그 시를 이렇게 쫙 읊어주셨는데 네. 익숙해요. 이 시를 따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있으신가요? 평소에 좋아하는 이 고은 선생. 고은 선생은 제 젊었을 때부터 제 어떤 문학의 그 큰 어른으로서 저한테 이렇게 감흥된 바가 많았었죠. 예. 실제로 고은 선생은 제 결혼식 때 주례도 서주신 분이에요. 그러셨군요. 네. 제 그 고명 이제 무남 동료 외동딸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네. 그런 건데 고은 선생이 뭐 매년 그 노벨 문학상 이렇게 후보로도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러시는데 고은 선생 시의 요즘의 어떤 시들 보면 그 삶을 관조하고 직관과 통찰로 아주 예. 짧은 시로 잠언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한순간을 딱 보여주는 이런 의미에서 고은 선생의 이런 두 편의 시는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시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인생을 좀 돌아보고 아주 굉장히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시인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아니면 감독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나 이 어떻게 제가 불러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오고 계십니까? 그 제 삶의 어떤 큰 그 기둥 두 개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 문학과 영화죠. 그렇게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데 문학으로서의 삶은 제 어떤 그 내적인 삶이고 또 영화로서의 삶은 또 내적인 삶이면서 제 어떤 외적인 삶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문학과 영화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삶의 어떤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동질의 것이라고 봐야 되죠. 하나는 글로서 하나는 이렇게 화면에 스크린으로서 펴지는 건데 결국은 우리 삶의 어떤 드라마틱하고 이미지적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 두 가지 시인과 감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이게 사실 표현을 한다는 거거든요. 표현의 방식의 차이긴 한데 그 두 가지 표현을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 감정적으로 좀 와닿는달까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영화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그동안에 우는 여자 촬영을 한참 진행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잘 마무리 되셨습니까? 네. 이 우는 여자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영화의 그 옴니버스 영화 중에서 단편입니다. 단편의 한 부분입니다. 단편이죠. 그래서 그 제가 강의 나가는 서울 대학에 의뢰를 받아서 학생들과 스태프과 배우들, 학생들을 써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다니면서 결국 그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 관객분들이 보시고 15분짜리 타임이긴 하지만 한 150분 정도의 생각을 요하는 그런 아주 깊은 영화라고 인생론적인 영화라고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꼭 봐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또 사실 또 영화 감독도 하시긴 하지만 때는 또 배우로서 또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참 재미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그 배우로서의 어떤 그 전문적인 배우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2000년에 처음 충무로에 데뷔를 해서 제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제 영화적 사부라고 하시는 박철수 감독님의 이제 조감독 생활을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같이 촬영도 많이 하고. 이제 박철수 감독님이 그 배우를 보는 눈이 남달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런 장면, 이러이러한 장면들은 백 감독이 아주 잘하겠다 해서 박철수 감독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충무로에서 어떤 그 영화적 콜이 있어서 배우로서도 활동을 했는데 얼추 잡아보니까 한 15편 상업 영화에 출연한 것 같습니다. 그 박철수 감독님하고 인연은 어떻게 해서 맺게 되셨나요? 제가 그 방송사에 근무할 때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박철수 감독님을 뵙게 됐어요. 박철수 감독님이 처음 뵀는데 제 시집을 읽을 정도로 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처음 뵀는데
나 백악기 시집 어떤 시집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예. 내 머리맡에 두고 잊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확 사로잡으셨군요. 네. 그게 인연이 돼서 예. 그때 당시에 2000년에 그 대전 엑스포 단지 안에 대전 영상원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원의 이사장직을 박철수 감독이 맡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박철수 아카데미 라는 에서 이제 영화 연출, 촬영, 배우 연기 지도하는 아카데미죠. 거기에 이제 박철수 필름 아카데미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기로 제가 그러셨군요. 이제 연출 생활 시작을 하면서 박철수 감독님하고 인연을 맺게 됐고 이제 그 이후로 쭉 조감독 생활도 하고 그렇게 됐죠. 보니까 그냥 갑자기 충무로 캐스팅된 것이 아니고 그 체계적 교육도 받으시고 하시면서 지금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과정이 충분히 있으셨군요.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죠. 그러니까 준비된 남자이시군요. 네. 그래요. 또 그동안에 고 박철수 감독께 헌정하는 영화도 또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영화입니까? 그 박철수 감독님이 돌아가시기 전해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4년, 3년 됐는데요. 그분이 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 한 3편의 영화를 연달아서 계속 감독을 하셨어요. 그 대단한 그 에너지신데 그 3편의 영화를 만들고 난 뒤에 마지막 무렵에 그의 연말에 이제 서울에서 뵈서 같이 잠깐 자리를 했었는데 어쩐지 그날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었어요.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디렉터스 체어에 앉고 싶어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박철수 감독님은 현장에서 대상 바쁘게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감독을 위한 의자 있죠. 이 의자 있잖아요. 디렉터스 체어에 앉지를 않아요. 대부분 감독은 앉아서 스크린을 보고 모니터를 체크를 하면서 레디고 액션을 하는데 이분은 현장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니셨어요. 평생 제가 볼 때. 근데 그해 돌아가시기 전해 12월에 만났을 때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디렉터스 체어에 좀 앉고 싶어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갑자기 그 제가 닿기도 하지만 뭔가 싸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에 그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거 참 묘하다. 그게 저한테 해준 마지막 말이었고 그래서 그 체어라는 말 의자, 디렉터스 체어도 되고 또 우리 인생의 의자도 되고 누구나 자기들의 의자가 있죠. 그 의자를 앉았다 일어나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이제 체어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감독님하고 저하고의 인연부터 박철수 감독님이 만든 영화를 이제 좀 초이스해가면서 그 영화에 대한 에너지 열정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시게 됐나요? 영화에 대한 열정.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는 분들은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백악기는 그 영화 할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여건이 어렸을 때부터 조성이 됐는데 저희 부친께서 이제 돌아가신 부친이시죠. 부친께서 그 도청의 공보관에서 공보관 업무를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 옛날에 60년대 초반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화영화를 상영하는 일이 많았죠. 도에서 그러니까 시골을 돌면서 시골 운동장에 맞아요. 스크린을 내리고 낮에 확성기로 마을에 소개를 해서 하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 많이 보게 됐고 또 이제 주말에는 그 조그만 영상기를 저희 집에 가져와서 그 집에다 이렇게 흰 광목으로 스크린을 쳐서 집에서 영화를 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 40-50명이 와서 이렇게 볼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스크린하고의 어떤 인연이 많죠. 그러니까 스크린을 보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또 일상의 어떤 삶도 삶이지만은 이렇게 영화 현장에 있거나 배우를 만난다든가 이렇게 찍고 있을 때 굉장히 에너지가 스스로 느껴집니다. 그런 에너지는 아마 내 안에 내포된 그런 에너지죠.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지금도 에너지가 막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통찰과 이렇게 막 반뜩 지금도 그러세요. 최근에 그러다 이화중선 소리꾼 이야기죠. 지금 작품을 계속 촬영 중인데 이 부분은 잘 돼가고 계십니까? 기획 중이죠. 촬영 중은 아니고 아직 촬영 중인데 기획 중이시군요. 그 이화중선 얘기를 제가 조금 해도 말씀하시죠. 그 영화도 운명이 있고 사람한테도 운명이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에 우연찮게 전북 남원에 갔다가 그 김용근 지리산 문화연구소 소장님 역할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이화중선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이화중선 그러면 1930년대 우리 판소리계의 이미자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LP판을 130장을 낼 정도로 유명했어요. 대단하셨군요. 그런데 이 죽음도 아주 비극적이었어요.
그 당시 일제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 징용 간 조선 근로자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 가다가 그 조그만 배가 풍랑으로 뒤집어져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가 1944년 1월 1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삶, 또 1930년대라는 시대가 아주 격정과 낭만의 시대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신문물이 들어오고 전통과 현대가 믹스가 되면서 그렇죠. 뭔가 굉장히 활기가 있고 새로운 문물에 막 눈을 뜨는 그런 시기인데 상대적으로 이 조선은 일제라는 압제 속에서의 암울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게 사랑으로 말하자면 소리로 이렇게 표출된 그런 이야기인데 이화중선 그 시나리오를 제가 지난 7월에 속초에 있는 보광사라는 절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135씬에 한 635장 정도 되는 원고를 마무리를 해서 그 배창호 감독님의 길, 정 이런 한국적인 영화를 제작을 한 이산 프로덕션에서 이제 지금 이화중선 영화를 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용은 좀 어떤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 고뇌도 잠깐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어떤 이 내용에서 좀 담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을 좀 담고 싶으신 겁니까? 말하자면 사랑에 살고 노래에 살고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화중선이라는 한 소리꾼을 통해서 그 시대를 그리고 싶었고 또 그 시대의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비극적인 삶과 사랑 뭐 이런 것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좀 버젯이 큰 영화예요. 계획대로 하자면 상당히 뭐 100억이 넘어가는 영화인데 지금 이제 제작비가 어떻게 될지 그거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이화중선이 1899년에 태어났습니다. 역산을 제가 해보니까 2019년이면 탄생 120주년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2019년에 맞춰서 개봉을 해야 되겠다. 그 영화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2017년 여름부터 촬영을 시작을 해서 2018년 봄에까지는 촬영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편집 작업, 후반 작업 거쳐서 뭐 2019년 개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감독으로서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이제 배우로서 이야기를 잠깐 더 나눠보도록 하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배우라는 것이 사실은 생명력이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굉장히 그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굴곡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배우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셨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쉬웠죠. 쉬우시는 것이군요. 뭔가 쉬우지 않으면 그런 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게 꿈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시점을 보고 있었죠. 제가 2000년 충무로에 데뷔하기 전에 그 과정 동국대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을 했고 또 연기는 별도로 그 장나라 아버지죠. 주호성 선생이 서울 여의도에서 그 사적으로 운영하는 그 배우 그 수업이 있습니다. 그 주호성의 액터스 클리닉이라는 데서 또 한 1년 또 배웠고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철수 감독도 만나게 되고 또 작은 영화에서부터 출연을 하기 시작을 해서 상업영화에도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고 배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멋지고 매력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감독이라는 직업은 외롭고 힘든 작업입니다. 뒤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야 되고 영화 잘못되면 또 모든 감독이 또 책임이 크고 배우는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배우는 배우로서 좀 멋지잖아요. 근사하고 대접도 받고 그럴 수 있죠. 또 감독은 영화 한 편 찍기 위해서 뭐 2년 3년씩 또 때로 한 10년도 기다려야 되는데 배우는 여러 영화에 이렇게 출연을 할 수도 있고 저는 배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으면 배우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요? 저는 배우도 멋지긴 하지만 감독이 더 멋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의도하고 기획했던 부분을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멋진. 그래서 두 가지 다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저 신입이나 감독님이시면 멋진 인생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감독이 이제 주된 일인데 때로 이제 최근에도 그 경북 성주에서 촬영했던 후배 감독의 영화에 카메오 출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한 4일 찍고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명계남 선생도 와 있고 이렇게 그 나이 드신 옛날에 한참 했던 배우들이 이렇게 나와서 후배 감독의 영화에 이렇게
카메오도 출연하고 또 무보수로 이렇게 특별 우정 출연도 하고 예. 하는 모습들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 뭐 약간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삶, 다양한 인생을 사시는 데는 나름대로 어떤 뭐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철학을 좀 갖고 계십니까? 아, 삶에 저는 긍정적으로 사는 편입니다. 예. 예, 긍정적으로 살게 되면은 이 주름도 예.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우리 저는 진행자는 아주 주름 멋지게 왜냐하면 이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게 예. 되고 또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만들어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예. 저는 영화 시작한 이후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 많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는 이 일에 운명이 있을 것이다. 예. 또 어떤 일이 잘 되면 또 이 일에 대한 운명이 예.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은 또 잘 안 되는 운명이 있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운명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그거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예.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예. 휴머니티는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요. 예. 어떤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사랑, 뭐 이건 기본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제가 돌아보긴 했는데 우리 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 좀 해보고요. 자, 이제 영화 이야기에서 시 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자고요. 네. 그래요. 보니까 현대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하셨어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뭐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뭐 책도 내고 하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식 등단에 데뷔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 어떻게 이런 시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떤 그 뭐 주제라 그럴지 아니면은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제가 충무로에서 활동이 지금 얼추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되돌아보니까 한 16년이 됐네요. 예. 그 1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충무로에서 활동하는 영화 쪽 관계자들이 시인 백악기하고 영화 쪽에 있는 백악기를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전혀 그 눈치를 못 채 적인데 어느 날 그 한 스텝이 저한테 오더니 혹시 그 시인 백악기 선생님이 혹시 감독님이냐고 이렇게 물어온 거 보고 내가 한번 씩 웃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시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저기를 한 것을 봤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하면서 이제 철저히 문학 쪽은 이렇게 그 문단의 삶이라고 하나 거기 조금 거리가 있게 살아왔죠. 영화 쪽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젊은 날은 말하자면 누구나 다 시인이죠. 그렇죠. 그 어떤 예민한 감성과 세계에 대한 인식과 뭐 이런 것에 누구나 다 시인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시를 쓰게 됐고 시를 쓰다 보니까 정말 인생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시를 쓰게 됐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문단으로 이어져서 데뷔를 하게 된 그 당시 데뷔 작품을 보니까 삼류극장에서의 닥터 지바고를 이야, 이거는 완전 영화하고 시하고 그냥 그 자리에 다 맞는 거 아닙니까? 또 공교롭게 그 제 데뷔작이 삼육장에서 닥터 지바고의 작품이어서 이거 정말로 그 제 젊은 날의 우울한 자화상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전주에 그때 영화관이 많이 단관 극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영화를 2편씩 상영하잖아요. 닥터 지바고는 영화가 좀 깁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이렇게 쭉 상영하는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 그런 영화관들은 신작 개봉관이 아니고 재개봉하는 영화관들이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삼류극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삼류극장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보는 이 엄청난 닥터 지바고의 어떤 이런 시대와 역사와 이런 또 사랑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그게 시화가 됐고 그게 데뷔작이 됐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보니까 그 평소에 그 영화는 뭐 일포스티노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확 와닿지가 않는데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일포스티노는 그 우체부라는 이태리어입니다. 그 실제로 그 파블로 네루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삶에 근거한 그런 소설인데요.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라는 소설을 감독이 영화화했죠. 그래서 일 포스티노인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 우체부가 그 세계적인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를 만나면서 시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게 이태리의 어떤 아름다운 지중해의 어떤 해변을 무대로 굉장히 아름답고 그 환상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블로 네루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체부한테, 우체부는 궁금하죠. 예. 이 세계적인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한테 시는 무언가. 예. 아, 그러니까 가장 어린애 같은 질문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예. 그 위대한 시인한테 시가 뭐냐고 했을 때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는 은유라고. 그 은유란 그 은유가 뭐죠? 그렇게 다시 묻죠. 은유는 A를 A라고 얘기하지 않고 A를 B라고 얘기하는 게 은유다. 머뭇거리죠. 저 말이 또 무슨 말이지? 가령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늘이 슬프다. 하늘이 운다. 그렇죠. 바로 그거다. 비가 내리는 것을 하늘이 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은유다. 그렇게 아주 쉽게 우체부한테 문학에 대한 이야기, 시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체부가 이태리의 위대한 시인이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가 일 포스티노입니다. 그 여러 가지 장면이 생각나실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있으신가요? 있죠. 일 포스티노에서 이제 그 영화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체부가 시인이 되어가는 과정만 다루었다면 세계적인 영화는 될 수가 없죠. 그렇겠죠. 일상 거기에는 멜로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우고 매력적인 여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한테 접근하고 싶은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식한 이 우체부가 그 아름다운 여인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편지를 갖다 주면 되겠죠. 그렇죠. 시를 씁니다. 그 여인을 위한 시를 써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한 시를 밤으로 쓰면서 그걸 파블로 네루다한테 보여줍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조금 그 수정 작업을 거쳐서 그것을 가지고 그 여인한테 가는데 파블로 네루다한테 간청을 하죠. 같이 좀 가주십사. 그래 그 마을의 여인은 그 위대한 시인과 이 우체부가 같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과정인데 결국 그 둘 사이에 난 아이 이름이 파블로 네루다의 파블로에 따라서 파블리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장면이 재밌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 제가 한번 그 명작을 좀 찾아서 한번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좀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시 이야기도 나오고 영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길을 가고 싶은 길이 어느 쪽에 더 길을 좀 가고 싶으십니까? 그 우리 충무로의 여건 제작 여건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물론 지금 뭐 우리 한국 영화의 어떤 층은 굉장히 두터워졌죠. 뭐 1000만 관객이라는 얘기가 아주 우습게 나오는데 1000만 관객은 거의 신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거의 일부 몇 개의 작품에 몇 명의 감독, 아니면 우리나라에 한 1000명의 감독이 있다면 실제 잘 활동하는 감독은 1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뜻한 만큼 영화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배우, 상업 영화만 찾고 또 돈이 될 흥행 영화만 찾는 게 우리 지금 충무로의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홍상수나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저예산 영화를 만들고 있죠. 그러고 있죠. 저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홍상수 감독이나 김기덕 감독처럼 그렇게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될지는 이제 상당히 의문점이고 앞으로도 보면 뭐 10년 후나 20년 후나 저는 계속 영화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좀 긴 이야기를 더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편 영화 중심의 아니면 저예산 영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작품성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싶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자면 영화 부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꼭 하고 싶다 이런 영화는 좀 있으신가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이화중선 영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담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시점도 좋고 또 지나간 시대도 좋고 앞으로 올 시대도 좋고 제 영화는 그 인간에 대한 영화예요. 인간에 대한 탐구의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제 어떤 영화의 결실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참 다양하게 드라마틱하게 그러면서도 나의 것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시도 쓰시면서 영화 감독으로서 때로는 배우로서 앞으로 굉장히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고 사회를 많이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